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GS1기 우리 경영조직론의 평일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저께 며칠 전부터 감기 몸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나이 들어서 저는 서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젊잖아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운동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소개 자료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 인사동관리 1기에 제가 이제 실강을 1기부터 했기 때문에 인사동관리 1기의 1회차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설명들도 나와 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한테 다 첫 번째 회차 오리엔테이션 하는 부분들은 다 열려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무지무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지무지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 부분을 꼭 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험에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과목을 정하고 들어가고, 과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좁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과목 안에 전체에 제가 이제 퍼즐판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는 공부를 완성을 이제 부분 완성을 시켜 나가서 나중에 전체 하나의 어떤 그림을 다 맞추는 퍼즐판 맞추기 하듯이 내가 알고 있는 조각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늘려나가는 공부들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뭘 잘 모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알아야지, 사실 그 부분에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즉 잘 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쫓아 들어가서 그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다 학교 때 공부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험 전날이라든지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나와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친구는 내가 뭘 잘 알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 잘 들어보세요. 뭘 잘 모르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소크라테스 형님들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친구는 내가 뭘 잘 알고 있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맨날 이미 잘 알고 있는데도 또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가 공부하기 편하다고 생각되고 머릿속에 잘 이해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계속해.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은 점점 더 안 해. 자기한테 잘 익지 않는 부분들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하는 부분들은 그나마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맨날 그것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자꾸 밀어놓고 더 공부를 시간을 안 투입하니까 뭐예요? 그쪽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를 잘 알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이 수험 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인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수험 시장에서 누가 잘 찍고 못 찍고 한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찍기에 신이 내렸던 어느 강사가 그런 얘기들 막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식한 놈들은 무슨 찍기의 신이라는 게 어딨냐. 내가 3년 연속으로 똑같은 문제를 내가 2문제 이상씩 맞췄다 그러면은, 야, 전 0발이라도 있나 보다 인정하겠다 그러는데, 세상 2회 연속 2문제 이상을 맞히는 사람들도 없고요. 사실 그걸 맞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 것이지,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게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그러면 그랬으면 어떻게 됐었어? 그 강사에게만 모든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 강사한테서 들은 사람들에게서 모든 합격자가 다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러냐? 안 그렇잖아.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선택적 지각을 하는데, 나도 혹시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특정 강사의 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찍어준 데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상업적인 이 강의 시스템에서 상업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강사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A급만 공부를 하고 들어가도 거기서 다 나오니까 합격할 수 있다. 그게 강사의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A급, B급, C급을 어떻게 나누냐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A급, B급, C급은 나는데 C급도 아닌 데서 D급, E급에서 나왔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는 A급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A급, B급, C급으로 나누고 그거에서 공부한다. 자, 그게 뭐냐? 그런 사람들을 장수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가에 오랫동안 남아서 그놈의 A급, B급, C급의 신화에 매달리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전문가라고 그러고 노무사가 될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논리적인 어떤 싸움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런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수험가라고 하는 데서 돌아다니는 통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무지 비논리적인 부분들을 짚어내고 아, 이건 그렇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강사에 의존하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내가 아는 것은 늘려나가고 모르는 것은 줄여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무슨 요령이나 비법 없습니다. 자, 이제 요령이나 비법 없고 단기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냥 이제는 대놓고 불가능하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단기는 얼마입니까? 6개월? 1년? 자, 1년 공부하고 된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수험 합격하는 사람들의 30%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0%도 아예 합격생 중에 30%니까요. 전체 수험생으로 따지면 10%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에 요행을 바라면서 나도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제 강의를 안 듣겠죠. 이미 다른 쪽에 가서 강의를 듣겠지만,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밑밥 깔아주는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 강의를 듣고 정말로 자기가 노무사가 되고 싶다라고 그런 굳건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늘려나가고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2년은 가더라고요. 2년은 충분히 가요. 왜? 공부하는 양이 예전보다 늘어났고 깊이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왜? 이 시험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무원 시험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은 뭐예요? 자리 몇 명, 5명, 이 직렬에서 5명.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잘하는 놈이 앞에 5명이 더 있으면 나는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은 뭐예요? 자격증 시험이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꽈락 없고, 그렇죠? 내 과목에서 꽈락이 없고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합격시킨다. 심지어는 각 해마다 이렇게 고시에서 냈을 때 몇 명을 뽑는다가 아니라 몇 명 이상을 선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그 몇 명 이상을 선발하는데 몇 명 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균 60점 이상이 넘어가면은 거기 몇 명이라고 해놨든지 간에 만약에 300명 뽑는다라고 해놨다고 하더라도 60점 이상이 600명, 1000명이 나오면 600명, 1000명을 뽑아주는 것이 이 시험입니다. 즉, 이 시험이 지금 약간은 상대 평가화 되어 있지만 절대평가 시험인 겁니다. 절대평가 시험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내가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실무에 나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대적인 기준을 넘어간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격증을 주고 전문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못해도 상대적으로 뭔가 그 퍼센티지 안에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자격증을 준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나중에 못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그 40점과 60점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고 그걸 넘어가게 준비를 해놓으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저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논리들을 다 받아들이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거의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최근에 공부하셨던 80%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근데 합격을 하는데 그 해에 다 합격한다? 절대 아니죠. 정말로 여기 가까이 있는 대학교의 경영학과의 졸업생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와갖고 정말 6개월 만에 했고 지금 그 친구는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정말로 생동차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뭐 6개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6개월 동안 공부하고 합격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변호사 같은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6개월만 공부한 거냐? 학교에서 4년 공부했잖아, 경영학과. 그러니까 그 경영학과 출신 후배들이 2명이나 다 1년 안에 이렇게 됐는데 그 친구들은 전 다 무슨 생동차 6개월 만에 합격하고 이런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공부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저의 조교를 잠깐 했던 친구는 정말로 이 친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와가지고 얼떨결에 하여튼 생동차로 됐어요. 생동차로 됐는데 본인은 준비가 안 됐다. 이건 정말 운이 좋아서 됐을 뿐이지. 그래갖고 합격하고 난 이후에 학원 강의를 1년을 또 들어. 다시 공부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물론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본 건 아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갔던 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2년 차에 된 사람, 헌동차에 된 사람, 헌유예에 된 사람,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다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적어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저하고 공부하면서 익혔고 그것에 대해서 저의 테스트들을 한 번은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테스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써라, 써보면서 공부해라, 운동해라, 운동하면서 악력기 해라, 손힘, 팔힘, 근육에다 저장해라. 자, 그 두 가지를 꾸준히 지키면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제 들어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분 한 분 계세요. 아마 이 강의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면서 다시 하고 있어요. 공부하다가 다시 했는데 좀 오랜 기간 안 돼서 제가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라. 원래 직장 다니다가 나와서 공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직장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실무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준비가 이게 우리가 실력이 쌓이고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국은 점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합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특별하냐 이거죠. 내가 과연 전 세계 인구 중에 또는 대한민국 인구 중에 내 또래 중에 상위 1%의 뭔가 지능과 시험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나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해왔고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었지만 내가 그렇다고 천재는 아니었어. 그냥 뭔가 이런 거 도전해 볼 만해. 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위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사람인데 1년에 수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300명 합격하고 절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결국은 꾸준히 정말로 뭐 공부의 방법에 왕도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써보고 이러면서 그 60점 이상의 어떤 그 실력들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령피울 생각 말고 정석대로 공부하고 써보면서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충분히 저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어느 시점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온다라는 거, 그 부분 제가 또 인사관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에도 거기에 적산 공부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그 적산 공부량 쌓아가고 저는 항상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일기 때는 일기 때 무슨 모의고사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뭐 쪽지 시험 보고 그러는데 그거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쓸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써보라고 해봐야 그것이 머릿속에 그냥 그 써보는 것 자체에 뭔가 의미들을 두는 것 같은데 써보는 거는 2기, 3기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는 그 써보는 거, 그 한 문제 써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 써봐라예요. 다 써보는 걸 어떻게 써보느냐. 여러분들 이 리켓 경영조직론 강의 워크북. 자, 강의 워크북이라고 돼 있는데 워크북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게 곧 워크예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각 주제마다 끝에 보면은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곳에 이 번호가 달린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결국은 이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고 암기했어야 될 사항들을 다 써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한 580개를 쓰도록 되어 있네요. 아마 추가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의 600개 정도의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써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기 때 한 번, 2기 때 한 번, 3기 때 한 번. 자, 그러면 같은 내용을 우리가 3번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쓴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3번 정도를 같은 걸 써봤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중에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3월이니까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8월까지 시험 볼 때까지 3, 4, 5, 6, 7, 8 한 6개월 동안을 우리가 이걸 3번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왔네 안 나왔네 뭐 이번에는 어느 책에서 나왔네 뭐 어느 강사 책에서 있었던 내용이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걸 하는 건데 써봐라. 써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60점에 가까운 점수로 갈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습들을 차곡차곡 해가면 된다. 자, 이것이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이고, 사실 이 강의 워크북에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 자료가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를 했던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서 그대로 또 교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노무사 준비를 했던 여러분들의 그 선배 노무사들이 그걸 가지고서 꾸준하게 우직하게 진짜 그걸 해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쓰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해보면은 중간 탈락자들 엄청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는 사람은 언젠가는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보셔라.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복습 인증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 복습 인증을 해서 여러분들 제 카페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은 그 카페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문의 질문은 카페에 여기 다음 검색해서 노무사랑 동행 카페로 들어와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다 노트에다가 적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십시오. 자, 그 올리는 작업도 이렇게 쭉 하면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인사노무관리 시간에 직무 특성 모델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 직무 특성 모델에 보면은 결국은 직무 설계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성공, 동급만성, 동기부여를 하고 결국은 이직률을 줄이고 직무 만족을 일으키면서 성과를 내는 직무의 설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다정중 자피가 갖춰져야 된다. 직무 설계 안에 5가지 핵심 특성 차원이 갖춰져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드백, 그 피드백이 주어져야 된다. 그 피드백이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피드백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직무 자체에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들에 그 피드백이라는 부분들을 그 복습 인증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 피드백을 또 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제가 거기다 코멘트들을 이렇게 단다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리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다. 자, 그게 한번 작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읽고 지나갔던 것들이 나중에 머릿속에 거의 안 남아있는 반면에 그렇게 피드백을 받고 했던 것들은 상당 부분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고 컨설턴트를 해오고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욕 한 번 안 먹고 박수 받고 나오고 심지어는 컨설턴트들이 저한테 컨설팅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제가 요즘 우리 후배 노무사님들하고 같이 컨설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야 이렇게까지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노하우가 결국은 공부하는 데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노하우들을 다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도 이렇게 다 넣고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 워크스페이스에다 질문들을 다 던져 놓은 것이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본문들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본문들을 결국은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 요약화시켜 놓기 위해서 그 양을 줄여내기 위해 가지고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대신 안 할 거면 빨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들 노무사 말고도 할 거 많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각 기수에서 노무사로서 이제 좀 먹고 좀 살만하게 돈 좀 버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대기업 같은 데 취직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면 그나마 잘 된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소식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의 소명이다,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2년 이상 걸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그냥 쉽게 그냥 흐지부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할 사람만 저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이런 좀 긍정적인 관점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봐라 라고, 이게 무슨 문장이 이렇게 그냥 겹쳐졌냐 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Dream is nowhere로 읽어.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Dream is now here야. 꿈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강의를 듣는 이 순간에는 Dream is now here야.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꿈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꿈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인사 노무 관리를 할 때도 도대체 인사 노무 관리의 처음과 끝이 어디냐? 시험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는 거냐? 자, 이거를 잘 파악해야지 내가 어디까지는 했고 어디까지는 안 됐다. 이 부분들을 알고서 이제 안 된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경영조직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디부터 어디가 끝이냐라고 하면, 경영조직론은 일단은 어떤 학문이냐면요. 도대체 왜 이 인간이 이따구로 행동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이 인간이 내가 뭔가를 시켰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즉 사장님의 입장에서 내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행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요 인간 자체가 어떤 놈인가 라고 하는 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이렇게 행동하는가, 즉 개인 수준에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뭐가 있고, 그 변수들이 영향을 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한 명이 있을 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았는데, 요런 애들이 두 명이 뭉치니까, 즉 집단이 되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요 두 놈이 똘똘 뭉쳐갖고 딴짓들을 벌여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말썽 부리는 애들, 일진 이런 애들, 이런 것들 항상 말썽 부리고 학교에 와갖고 그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말 상당 부분 맞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삐리삐리하고 찌질인데 모이니까 지들이 뭐 세력이나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 괴롭히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못 그랬는데 왜 둘이 셋이 모이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 아, 요거는 혼자 있을 때 영향을 주는 요인 말고 이렇게 집단이 됐을 때 얘네들이 삐딱하게 굴게 만드는 어떤 다른 영향 요소들을, 즉 변수들이, 행동을 일으키는 변수들이 있겠구나. 자, 그러면 그건 또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해서 얘네들이 모였을 때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가, 이런 걸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는 집단 차원의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에서 이렇게 애들이 삐딱하게 움직이는데 그 집단들이 나중에 모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걸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직이 어떤 식의 그 안에 내부의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삐딱하게 움직이는 놈들도 조직 안에 들어와갖고 서열이 생기고 형님 동생 하면서 깍듯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면 얘기를 안 해도 말 안 듣고 경찰이 말해도 뭐라고 막 한번 해보시오 이러다가도 지네 그 조직의 보스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짓을 저지르라고, 범죄를 저지르라고 가서 쏴 죽이고 와라 하더라도 뭐예요? 얘네들 가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왜 그래? 걔들이 조직 속에 속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즉 조직의 구조가 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의 행동들을 그 조직의 어떤 구조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즉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다르게 조직으로 뭉쳤을 때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떤 구조적 특성들이 사람들의 행동들을 결국은 다르게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변수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한 명 한 명을 상대할 때는, 한 부서나 집단들을 상대할 때는, 조직 전체를 놓고 뭔가를 움직여야 할 때는 어떤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해야 될까. 자,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경영조직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영조직론은 그런 그 변수들, 사람들의 행동을 일으키는 변수들을 개인 차원에서는, 집단 차원에서는, 조직 차원에서는, 여기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 조직의 구조적 특성 차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들이 그러면 항상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그 조직이, 여기서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직 제일 밑에 있는 조직과 같은 수준이에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것들이 결국 어떤 때는 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것과 예측한 것과 그렇게 상관관계가 많이 생기지 않게 그런 어떤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서,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행동들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조직의 효과성을 높인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조직, 회사 왜 만들었어? 자, 되게 특이한 게요. 요즘은 조폭도 그 조직도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조직들도 다 피싱 조직들 다 왜 만들었어요? 돈 벌려고 만들었죠. 우리 삼성, 하이닉스 이런 회사도 왜 만들었어? 다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돈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들인다는 결과론적인 것이 바로 효과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효과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맨날 교회 가고 절에 가고 그래가지고 돈 벌게 해주세요.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뭘 해야 돼? 액션을 해야 돼. 장사를 하던,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은 적어도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뭔가라도 해야 돼. 액션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액션,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액션들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조직 경영론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결국 돈 버는 조직을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학자들이나 경영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학문이라고 하는 번에서는 좀 저처럼 이렇게 생으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뭐라고 그래요? 없이 보인다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무슨 고급스럽진 말로 이렇게 막 하죠.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조직의 효과성이라는 부분들은 다시 이것들이 결국 좀 다르게 얘기하면 조직이 원래 자기네 조직을 만들었던 그 목표, 왜 혼자 안 하고 회사를 만들었어? 그 회사를 만들었던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 이것이 바로 조직의 효과성인데, 그 효과성 있는 조직인지 아닌지 다른 조직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이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또 세부적인 지표들을 이렇게 가지고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교할 수 있는 효과성의 지표가 뭐가 있느냐? 생산성, 결곤율, 이직률,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 다음에 조직 일탈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일탈 행동, 그 다음에 이거 조직 일탈 행동과는 또 다르게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조직 시민 행동. 자, 요런 것들이 비교했을 때 다른 조직보다 높다라고 그러면, 아, 이 조직이 훨씬 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이겠구나. 실질적으로 목표를 잘 달성해. 그게 높은 조직들이.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표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 조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요 앞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행동이 잘 일어나도록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잘 조절해서 해줬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생근이 만몰 일시, 요것들을 보면 된다. 이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나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자, 이런 것들, 이것이 다른 회사보다 더 높은지 안 높은지,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된다.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 된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구한 데이터들, 우리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 비교를 해봤더니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즉,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하고 그 데이터 증거들을 통해가지고 이것들이 결국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동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영향을 주는 거구나. 또는 그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별로 영향을 안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학문화시켜 놓은 것이 경영조직론이라는 겁니다. 자, 경영조직론도 그렇고 인사노무관리론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아, 이게 휘발성이 강하고 뭐 이게 무슨 소설 쓴다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소설 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대단한 분 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그 공부 얼마나 해봤다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 공부 얼마나 해봤다고 그것이 소설 쓰고 나오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수없이 많은 연구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학문의 결과를 소설 쓴다고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장소생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학문의 그 기본적인 틀도 모르면서 소설을 쓴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절대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이 항상 시험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참과 거짓들을 수없이 전 세계의 이 분야를 연구하고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검증해 나가면서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고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소설이냐 이거지. 픽션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항상 자기의 내피셜이 진짜 오피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그 마인드를, 태도와 마인드를 못 버린다라고 그러면 이 공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뭔지, 우리나라에서는 공부가 뭔지, 과학이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그냥 외워서 점수만 높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과학과 학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다 체계적으로 검토, 그 다음에 반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그것들을 견딘 것들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항상 뭐예요?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옛날에는 그땐 그렇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더 큰 증거들이 나타나면 그걸 채택하는 것, 그런 식의 이렇게 그것이 과학이고 학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설피 자기 내피셜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면 자신의 정말로 무지함,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준비 안 됐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 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또 그냥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들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의외로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와 이치가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지켜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들, 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적게 먹고 적당히 운동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저 위고비나 뭐 이런 거 약 먹으면 금세 빠져요. 근데 그 금세 빠지는 것이 그거 안 맞으면 다시 다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는 거, 적게 먹고 적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요요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이치들을 가장 잘 하지 못해. 어떻게 보면 학문들에서는 그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것들이 실천이 안 되는 것을 놓고서는 세상이 어렵다, 내용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네 이러고 접근을 해보시면, 특히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책은, 저는 연기 때 원래 로빈슨 교수의 조직행동론천하고 데프트 교수의 조직이론과 설계라고 하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과서들, 그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영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교과서, 텍스트북, 기준이라고 하는 그 책들을 번역하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걸 그 두 책을 합치면 거의 한 130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그 책을 이렇게 다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줄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일기에 들어가고는 110개의 슬라이드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주제가 110개 정도라고 그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시험에서. 그거를 여러분들 다른 어떤 과목들도 있지만 110개를 내가 1년에 나눠서 공부한다라고 그러면 막말로 3일에 하나씩만 띄워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반복을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줄여내는 거지만. 자, 그렇게 110개를 이렇게 해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시험에 왜 못 가는 겁니까? 왜 못 합격하는 겁니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만 제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 연습들을 충분히 했다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경영조직론에서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 제가 합격할 때 84.7점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2차 시험에서 84.7점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거의 100점 다 맞았다는 겁니다. 교수들이 다 100점 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더군다나 이 3명의 교수가 평가를 해서 84.7이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교수는 진짜 100점을 줬던 교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84.7점이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표준 점수 하지도 않았던 때 그냥 R 점수가 84.7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전체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가 40점이 안 됐었거든요. 그 40점도 안 된 상황에서 제가 평균보다, 그렇죠? 평균의 2배 이상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표준 점수화를 시키게 되면은 아마 거의 그 표준 점수 분포 바깥에 위치하게 되는 아웃라이어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아웃라이어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표준 점수화 시키면은 뭐 115점, 120점 이렇게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웃라이어들은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면은 100점 준다라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뭐 고득점 받았다 이런 사람들 점수 뭐 여러 과목에서 고득점 몇 점이에요? 그러면 66점 받아가지고 고득점 받았다고 막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 65점 넘어가면 고득점이라고 막 그럽니다. 가끔 가다가 72점 뭐 이렇게 받으면 고득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70점도 고득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저는 80점 넘어가면은 와, 너 정말로 제대로 그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잘 했구나.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제가 84.7 이렇게 맞을 수 있었던 그 해에는
더군다나 경영조직론 가지고 이게 불공평하다, 시험 문제가 너무 하여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너무 어렵게 나왔다,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상대평가하고 표준점수화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해에 제가 받았던 점수입니다. 근데 왜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느냐? 제가 이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정리를 잘 했다가 그걸 가지고 쓴 거예요. 그렇게 쓰면은 그 점수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만큼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거죠. 준비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르게 이 방법, 저 방법, 두꺼운 책 이런 거 저는 굳이 자기네들도 나중에는 옮겨놓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책들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그걸 애써서 내가 알고 이해한 양 착각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공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책 얇습니다. 얇고 그 다음에 110개의 슬라이드 이 정도뿐이 안 되지만 그거라도 충실히 해보셔라. 자, 그러고도 안 된다? 라고 그러면은 그때 저한테 와서 따지십시오. 따지시고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들 찾아내라.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여기 있는 거 이거 얇은 이 수험서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왜 자꾸 두꺼워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내용들 그걸 가지고서 압축해 놓은 이걸 가지고서 공부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하여튼 그 국내에 있는 다른 교과서들도 결국은 참조하는 교과서가 로빈슨 교수님의 교과서나 아니면 데프트 교수님의 교과서를 참조하고 있다는 그런 교과서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봐도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두꺼운 책들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 저는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자꾸 길어지면 그러던데 우리 지금 이 경영조직론의 전체 조망도 이것들이 즉 경영조직론에서 뭘 배우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명 한 명 그 개인들은 도대체 왜 움직이는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병수로서는 성광가태 만지학동이 있어요. 성광가태 만지학동.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우리는 암기를 쓰기 위해서 또 암기를 이렇게 속도 있게 쓰기 위해서 암기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미지와 연관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놨을 때 훨씬 더 그 기억이 강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 기억력 대회 뭐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이미지들이 괴팍하면 괴팍할수록 그래서 특징들이 이게 이런 거였어라고 하고 그 다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눈에 확확 들어오는 이미지일수록 훨씬 더 머릿속에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광한테 만지학동 이런 부분들을 이 개인의 변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광한테 만지학동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저는 약간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가태를 바꿔서 이렇게 했었다.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요 앞에 신상 특성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즉 뭐냐면 개인들이 딱 보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하는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특성, 바이알러지컬한 특성, 생물학적인 특성도 있고 바이오그래피컬한 특성,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뭔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래서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젊다? 뭐 이런 것들, 그런 특성들이 각 개인들의 행동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성광한테 만지학동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에다 해놓고 신상 특성은 이렇게 그냥 바탕색과 거의 같게 이렇게 해놓고 다르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 봐갖고 드러나는 그런 특성들은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신상 특성으로 인해 갖고 사람들에게 쟤는 어떨 거야 라고 하는 편견, 스테레오타이핑 이런 그런 부분들만 즉
차이를 차별로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만 일으킬 뿐이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상 특성은 이것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잘못 예측하게 하는 그런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 특성, 요 부분들을 다르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자, 성격. 여러분들 성격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죠. 성격 급한 사람, 성격이 느긋한 사람.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 자, 감정이 좋을 때와 나쁠 때 행동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자, 이런 부분들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 어떤 것에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 들고 나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촛불 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죠. 그 다음에 태도.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결국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겨있는 그 상태를 태도라고, 애티튜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티튜드가 좋으냐 나쁘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하고 싶어 하냐 안 하고 싶어 하냐, 이거에 의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안 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만족. 자,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회사에 들어와서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행동들을 이렇게 잘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시켰던 일, 그게 바로 직무야. 내가 시켰던 일,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직무인데 그 직무들에 대해서 이건 재밌는 것 같아, 나하고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다라는 겁니다. 더 바람직한 행동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각. 결국은 사람들은 어떤 액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액션이 벌어지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해석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건 내가 껴들 때다, 안 껴들 때다, 이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하자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갖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들이 결국 사람들의 지각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지각 과정에 뭐가 작용했는지 이걸 잘 알아내서 사람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들은 더 부각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줄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또 인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 자, 요 학습이 이제 이겁니다. 옛날 경영조직론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고서 이렇게 대학에서, MBA에서 가르쳐진 것이 19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학문 분야가 성립이 되면서 이렇게 어떤 비중을 갖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처음의 시기에는 결국 여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막 다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서 이 학습이라는 분야가 개인들이 결국은 행동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영구적인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학습이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 때문에 이 학습이 중요한 행동 변화의 요인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직 단위에서 점점 하다 보니까 개인 한 명 한 명을 학습시켜 가지고서 사실 조직의 어떤 틀 내에서 이 행동 변화가 일어나서 영향을 끼치는 건 크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점점 이 학습이라는 것이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조직 단위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동시에 그 여럿이 동시에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면은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학습을 개인 단위의 어떤 그 행동 영향 변수에서 빼버리고 집단이나 조직적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과서들에서는 학습이 개인 단위의 어떤 그 파트에서 빠져 있는 책들이, 교과서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이 경영조직론을 처음 이렇게 준비하고 하셨던 분들이 다 이 초창기에 어떤 그 교과서들을 보고 뭔가를 이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 신뢰판이 변하면서 이 어떤 그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이 주제들이 바뀌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처음에 봤던 그거, 자기가 처음 냈던 책, 거기에서 변화를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학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 교과서들에는 학습이 개인 변수로서 남아있는 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습은 점점 이제 집단과 조직 쪽으로 가서 조직 학습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아직 국내 교과서들에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저희도 학습 쪽에서는 간단히 언급은 이렇게 합니다만, 아무튼 학습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기부여. 자, 이 동기부여는 결국은 사람들이 액션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들이 뭐냐. 즉, 모토가 달려가지고, 모토가 달려가지고, 부릉부릉 출발하게 하는 그 어떤 요인들이 뭐냐. 어떻게 부릉부릉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 동기부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이 개인의 그 변수들의 끝판왕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동기부여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동기가 부여돼서 부릉부릉 해야 이제 액션이 취해지고, 그것이 조직이 처한 상황들과 맞닿으면서 이것이 생근이 만몰 일시, 이 부분들의 어떤 결과 변수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인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봤는데, 얘네들이 뭉치니까, 집단이 되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애들이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것들이 생겼냐? 그래서 집단 차원에서의 그 행동을 일으키는 변수들, 집단 차원의 변수들을 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집단을 만들고, 왜 팀을, 그 집단의 특수한 형태인 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러고 났을 때 이 집단과 팀은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속성들을 가지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뭘 하느냐? 커뮤니케이션 하더라, 지들끼리. 뭐 모여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모여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원래 모였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될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도대체 이 의사결정이 바람직하게 되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을, 또 의사결정이 뭐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그랬을 때는 결국은 뭐겠어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지만 나한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각자의 개인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즉 나를 더 승진시켜 주세요, 나한테 더 많은 성과금을 주세요, 뭐 이런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제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게 돼? 이 사람들이 뭔가 정치적인 행동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 정치적 행동을 할 때 뭐예요? 파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쓰게 되는, 즉 권력과 정치적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야, 오히려 저 사람의 얘기가 더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엉뚱한 사람의 얘기가 그 채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래서 망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권력과 정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권력과 정치적 행동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등들이 발생하지만 이게 적정한 수준에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뭐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이 널브러 그냥 퍼져가지고 있지 않고 긴장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좋은 역할도 하지만, 이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뭐예요? 이 조직의 생산성, 좋은 어떤 힘들, 이것들 잃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어떻게 생기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그 집단 내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협상입니다.
네고시에이션, 바기닝. 서로가 서로 간에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협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환 비율들을 서로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다 윈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협상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런 협상들, 이런 것들이 즉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잘 풀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집단이 효과적인 집단,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그 집단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가져야 되는 그 리더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십 이랬을 때 그 멤버십은 뭐예요? 우리가 또는 뭐 멤버십, 리더십 또 무슨 십이 있나? 하여튼 뭔가 이렇게 뭐 끝에 프렌드십 이런 부분들 그 십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왜 십이란 말을 계속 붙이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거 설명해 준 사람은 없었죠. 그 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가 뭐뭐답다라고 할 때 그 다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렌드십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친구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멤버십이 있다라는 건 멤버의 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리더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시티즌 국민의 우리가 시민권, 뭐 시티즌십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지만 권이라고 보다는 시민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티즌십이 있다는 거는. 자, 그런데 그 십이 뭐뭐 다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제출해야 돼. 그 제출하고 그것의 십이 뭐뭐 다움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그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티즌십, 자, 시민권, 국민권,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시민들이 되기 위해서는, 시티즌십을 갖기 위해서는, 자, 이 시티즌십이라는 것이 원래 어원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 시절에, 그 도시 하나가 시티나 마찬가지で, 그 시티에서의 도시의 주인다움, 그 주인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시티즌십을 갖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돼요? 노예들은 하지 않아요. 노예들은 그 시티즌에게, 시민들에게 노동을 제공했지만, 시티즌은 자기들이 그 노동을 하지 않고 국가의 어떤 주인으로서 그 참정권을 가지고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뭘 냈어요? 세금을 내는 겁니다. 시티즌십의 대가는 세금인 겁니다. 리더십의 대가는 뭐냐? 리더십의 대가는 상당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요즘에는 그것이 리더로서의 희생이에요. 희생. 세크리파이스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십은 뭐뭐 다음이다. 결국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던 거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집단들에는 이런 부분들을 또 연구해 봐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집단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회사 조직을 딱 조직을 이뤘더니 이제는 뭐예요? 여기 뭐 부서들도 옆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그 안에서 층층시야 위계 구조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구조적인 특성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조직은 어떻게 그렇게 구조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구조화된 조직들을 분해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바라보고 분해하고 그래서 같은 기준에서 다른 조직들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수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또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직이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그 구조 안에 존재하는 특성, 이걸 우리가 조직 구조 차원의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조직의 구조가 그렇게 생기도록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 자, 이거를 우리가 상황 배경적 요인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작용을 하면서 각 조직들마다 서로 다른 어떤 구조적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구조적 특성을 가진 조직들이 효과적인 조직이 되느냐, 돈 잘 버는 조직이 되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이 변수들, 기준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활용해서 서로 비교해 보면서 더 우리가 나은 조직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조직 설계들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조적 특성 차원의 변수들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조직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조직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조직 구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직 구조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조직 구조 유형들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면서 그 조직을 활용을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은 조직, 유효성을 가진 조직이 되기 위해서 설계했던 그 조직 구조가 천년 만년 안 변하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직의 내부 구조적 특성 차원을 결정짓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변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더 적합한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 즉 끊임없이 조직의 어떤 변화들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의 변화들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뭐 바꿨으니까 한 번에 우리도 이렇게 바꿔봐. 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직이 정말로 구조적인 특성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잘 바뀌어서 무리 없이 더 효과적인 조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정과 방법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조직을 변화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문 분야, 방법론 분야가 바로 조직 개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조직 개발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사노무관리 시간에도 조직 개발이 나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을 배우지는 않지만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 HRD, HR 할 때 그 HRD가 어땠어요? 안에서 3개의 영역으로 더 구성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3개의 영역이 뭐였어요? TD, OD, CD.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TD, 트레이닝, 디벨롭먼트, 교육 훈련, OD, 우리 조직 개발, 그 조직 개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커리어 디벨롭먼트, 다시 커리어 디벨롭먼트는 우리가 인사노무관리 시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개발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 그런 조직이 결국은 성공적으로 변화가 되고 안착이 됐다라고 그랬을 때 그 징표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조직 문화. 자,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들은 내가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라고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개인들은 가치입니다. 즉 가치관, 밸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하게 되는데 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들이 모여서 이뤄내는 집합적인 어떤 그런 조직 수준에서의 그 가치관, 이것이 즉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그 가치관이 조직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인 수준에서 가치를 얘기하면 조직 수준에서는 문화가 바뀌었다. 즉 개인의 가치가 바뀌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통된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돼서 나중에 그것이 조직 수준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게 바로 조직 문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의 내면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에 대한 그 기준들이 집단과 조직 차원에서 나타난 이 조직 문화가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조직의 변화가 이제 더 완성이 된 거구나. 2단계에서는 완성이 된 거구나. 또 다르게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런 것들의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제만 놓고 보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개 없다라고 그러지만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거 왜 해? 이 공부 왜? 경영조직은 왜 배워? 자, 우리 돈 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장님의 입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고? 내가 그 고용한 애들이 일을 제대로 해줘야 돼. 즉 행동들을 제대로 해줘야 돼. 그러면 행동들이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아야 돼? 얘가 어떨 때 나한테 돈 벌어주는 행동을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그 돈 벌어주는 행동들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쟤는 뭐 때문에 일하고 있나, 행동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봤어. 그런데 그게 꼭 혼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집단으로 있을 때는 또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었을 거고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갖고 결국은 더 좋은 행동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야. 더 쉽죠?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머릿속에서 이해하면서 그래서 성과한테 만지작동, 그리고 팀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팀을 만들었더니 애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해. 그 커뮤니케이션 외에 지들이 팀 만들었던 이유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려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권력과 정치적인 행동을 해. 그 권력과 정치적인 행동 하다 보면 갈등 생기잖아.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이 필요한 거고. 자,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이 집단 수준에서 잘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리더들이 있어야 되고 그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리더다움은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특성으로 오게 되니까 도대체 조직의 구조적인 특성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야? 그게 조직의 어떤 그 변수들이 되는데 변수들에 있어서는 아까 두 가지 조직 내부적인 변수가 있을 거고 그 내부적인 구조적인 변수들을 만들어내는 상응 배경적 변수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런 것들을 그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직 설계라는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게 되고 조직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의사결정들이 또 필요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배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직 설계 우리가 뭔가를 정하는 거라는 건데 그렇게 정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조직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 구조들이 어떤 구조들의 유형들이 우리는 또 있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들이 변화하게 될 거야. 그럼 변화하는 과정과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 변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특히 그 기법들 중에서 그 행동과학적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행동과학적 지식들을 총체적으로 엮어서 조직 변화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조직 개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조직 개발이 잘 되고 나면 결국은 조직이 그런 변화들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잘 변해서 안착이 됐는가 이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돼. 자, 요거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이거 지금 쭉 얘기 따라오면서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얘기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어려운가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따라오셨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이 분명히 실체가 있고 이것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되는 그런 공부다라고 하면 됩니다. 경영조직론 외워야 될 것들이 짜잘짜잘하는 것들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누구 말처럼 밑도 끝도 없다. 절대 아니다. 그거 공부 제대로도, 경영조직론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해본, 그 합격도 못 해본 그 수험생들이 하는 그 얘기들, 그것일 뿐이다. 누구 얘기를 여러분들 묻겠습니까? 84점 7점을 맞은 저의 얘기를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 수없이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믿을 겁니까? 자, 여러분들 정확히 판단하시고 공부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